안녕하세요. 40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랐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교도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를 나왔고 취업도 대기업에 척척 붙었으니 그야말로 탄탄대로였거든요. 하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듯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공부도 취업도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됐었지만 여자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를 갈 때까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끄럼도 워낙 많은 편이라 처음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던 여자들도 계속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니 매번 몇 마디 하다 정적이 흐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여자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계속 여자를 마주하면 부끄러움도 조금 덜해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한 번, 두 번 여성분들에게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더 말을 못 꺼내는 바람에 저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할 때까지 여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하실 정도였어요. 형은 저랑 완전히 반대였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저 그런 지방 4년제를 나와서 취업도 했다가 금방 그만둬버리곤 했는데 이상하게 여자만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더러 어쩜 그렇게 반대냐며 반반씩 닮으면 얼마나 좋겠냐며 한탄하셨죠. 저도 물론 형처럼 사교성을 기르고 싶어서 형이 노는 무리에 끼어서 놀아도 봤지만 영 저랑은 안 맞게 노는 바람에 형을 닮겠다는 목표도 금방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여자를 만난 곳은 회사 동기들과 처음으로 간 술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다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아무 말만 해도 까르륵 웃어주더라고요. 다들 접대를 원해서 거기에 가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여성분과 이야기를 하러 자주 그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분들을 마주하면 또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처음에 만났던 윤지를 만나면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윤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왔습니다. 윤지도 제가 술도 안 먹이고 허튼 짓도 안 하니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오빠가 오면 그래도 숨 쉴 틈이 생겨서 좋아. 고마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은 부장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그걸 나한테 푸시더라고. 내가 진짜 작은 실수했는데 그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갈구시더라. 어머, 부장님이 그렇게 심부를 쓰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겠지. 그걸 왜 오빠한테 풀어? 공과 사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이 부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척척 잘 받아주며 힘든 날에는 고민 상담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윤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윤지의 몸에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한테 저마저도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매번 참았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찾아가니까 윤지가 다른 방에서 못 볼 꼴을 보고 왔는지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술기운에 못 이겨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탄했습니다. 혼자 의자에 기대서 너무 갑갑하다며 그렇게 우는 걸 제가 위로해주다 그날은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 가니 이번에는 윤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번엔 못 볼 꼴을 보였다면서 미안하다며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오빠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걸 텐데 내가 주책맞게 그런다고 시간만 다 날리고 미안해. 아니야, 그동안 너도 내 이야기 들어줬잖아. 많이 힘들었어? 이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말인데 오빠 혹시 나 좀 빼줄 수 있어? 돈은 내가 얼마가 되든 다 갚을게.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윤지는 아직도 들어올 때 빚이 남아있다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한 영영 여기서 못 나갈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곳에서 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달 월급을 모두 써서 윤지를 빼내오는 데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당장 거처가 없었던 윤지는 잠시 동안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인으로서 발전하겠다는 생각보다 얼른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아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작 저보다 2-3살 어릴 뿐인데 너무 어린아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투룸이라 그런지 마음만 먹으면 안 마주칠 수도 있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알고 보니 그 술집에서의 예명이었고 원래 이름은 예원이었어요. 그 후로 원래 이름이 익숙해지는데 한참이나 걸렸는데 예원이는 윤지라고 불릴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원이는 얌전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리 솜씨는 뛰어나서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힘들만도 한데 꼭 제 아침과 저녁 끼니는 항상 제대로 차려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괜찮아. 너도 일한다고 힘들 텐데. 아니요. 집에서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돈도 열심히 일해서 금방 갚을게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정말 감사해요. 오빠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평생 썩고 있었을 거예요. 예원이는 그 말을 하면서 또다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알고 보니 예원이가 눈물이 참 많은 편이더라고요. 힘들 땐 잘 울지도 않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꼭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든 일에는 눈물도 잘 안 보이고 고마운 일에만 눈물을 보이는지 짠한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보통 술집에서 일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만둬도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원인 그 이후로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대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해가며 열심히 돈 벌던 아이였습니다. 몸은 힘든데 이렇게 떳떳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누가 저를 막대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라도 쳐다봐 주잖아요. 그동안 무슨 몹쓸 짓을 당했던 건지 진상 손님이 와도 주변에서 진상 손님을 막아주거나 진상 손님을 나무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영락없는 씩씩한 보통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3달을 넘게 열심히 돈을 모으던 예원이는 매달 저에게 돈을 갚아나가면서 미용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혼자서 미용학원에도 척척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밤낮 없이 바빴죠. 그렇게 곱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꿋꿋이 제 밥을 자기가 차려주겠다면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한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감정을 모르는 척 했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빼내준 것도 아니었고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차라리 아르바이트 말고 미용에 집중해서 얼른 자격증을 따고 저희 집에서 내보낼 생각으로 그동안 예원이가 저에게 빚을 갚는답시고 저에게 줬던 돈들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돈 받고 아르바이트 대신에 그냥 미용에 집중해서 얼른 자격증 따서 취업해. 응?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진 빚을 갚으려는 건데 받으셔야죠. 이걸 다시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 돈은 내 돈이잖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얼른 받아. 그리고 자격증 따고 취업해서 얼른 너도 집을 구해야지. 제 말에 예원이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자기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있었죠. 죄송해요.
집은 제가 단기로라도 알아보고 금방 나갈게요. 이 돈은 정말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번 달 내로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라고 생각했는지 금방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그러겠다는 걸 말리기도 애매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론 집에서 거의 안 마주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제 끼니를 때울 반찬들은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 예원이가 집을 구했으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그리고 이거 받아. 집 구해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하려면 빠듯할 거야. 또다시 제가 건네는 돈을 한사코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고 받지 않으면 안 보내줄 기세로 버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예원이는 나갔고 저희 집이 새삼 넓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원이가 집을 나가고 나면 금방 잊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갈수록 괜히 그랬다는 후회만 몰려왔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던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괜히 제가 질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예원이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메웠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만 수십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사 근처에 머리를 자르러 가서 샴푸를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말을 걸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만 예원이의 목소리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간 미용실에서 보조 스텝으로 일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만난 후 이건 인연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원이에게 연락을 했고 처음으로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도 했습니다. 예원이는 제게 고마움을 느껴서인진 모르겠지만 절 밀어내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 굳이 따로 사는 게 돈이 아깝기도 해서 살림도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연인들처럼 쉬는 날에는 데이트도 하고 예전에도 해주었던 제 아침과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것도 꽤나 달콤한 일이 되었죠. 처음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에 한시도 연인과 떨어지기 싫다는 느낌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성과 관련한 모든 경험은 제 여자친구가 모두 처음이었으니 그 짜릿함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엔 충분했죠. 그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사귄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없던 임신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와 여자친구를 닮은 아이를 생각해보니까 당황스러움보다 벅찬 감정이 저를 뒤덮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예원아, 우리 결혼하자. 이 말을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로 괜찮겠어? 내 과거도 그렇고 내가 오빠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 내가 오빠 발목을 잡으면 어떡해? 네가 내 발목을 왜 잡아? 그런 생각하지 마. 너 이제 우리 아이 엄마야.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예쁜 것만 보고 행복한 생각만 해. 여자친구는 자신의 과거가 신경 쓰이는 듯 걱정스러운 투로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이미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싹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망설이는 여자친구를 도리어 제가 설득하고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여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해드렸고 순식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죠. 사실 남자가 괜찮은 아파트 정도는 해와야 된다는 인식이 다들 깔려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한 덕에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걱정하시던 문제가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더는 묻지도 않고 허락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다는 이야기에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얼마간의 연인 생활을 정리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보조 스텝으로 일하던 아내는
정식 디자이너를 달기도 전에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래도 제가 버는 게 넉넉한 편이니 당분간은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한번 쓰러지셔서 입원하신 이후로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죠. 결국엔 한동안 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육아만 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아이를 많이 돌봤죠. 첫 한 달은 아기가 모유를 자주 먹어야 되니 밤에 아내가 힘들어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째부터 분유를 먹이기로 하고 밤에는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몸이 힘들긴 했지만 아내도 육아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몸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와중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집에 가서 집안 살림도 돕고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가는 것까지 하는데도 저에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해야 될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저를 보며 방긋우는 딸의 얼굴과 살 것 같다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절로 몸이 움직이게 됐어요. 당신은 좀 쉬고 있어. 이유식도 내가 해서 먹일게. 고마워 오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딸 밥 먹이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그래도 오빠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내가 일하는 동안 네가 논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집안일하고 애봤을 텐데. 저녁이라도 한숨 돌려. 우리 어머니도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정말 고마워. 오빠랑 결혼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세상에 오빠 같은 남편이 또 어디 있겠어. 나도 참 복받았다. 우리 딸도 그렇게 생각하지. 힘든 와중에도 딸을 보며 웃어 보이는 아내를 보며 일상의 행복이 뭔지 알아가게 됐습니다. 서로 힘든 와중에도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시댁까지 챙겨야 하는데도 저에게 한 번도 불만을 쏟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일을 부탁하셔도 저에겐 말도 없이 다녀오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어머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서 시댁에 갔다 왔지. 아, 그래? 오늘 집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안 계시지 않아? 무슨 동반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안 계시고 그냥 택배 온 거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한다고 부탁하셔서. 무슨 그런 걸로 거기까지 당신을 불러. 형도 같이 사는데 형한테 시키면 될걸. 엄마가 너무 부려먹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할게.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일 시키려고 며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켜 먹으면 되겠어? 그냥 형한테 연락해서 부탁하지 그랬어. 아주버님이랑은 어색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유독 아내는 저희 형을 어려워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이상하게 저희 형은 친숙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어머니도 시댁살이를 그렇게 시키실지 몰랐는데 자꾸 아내를 집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시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따지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말리더라고요. 시댁이 빵점이니 저라도 100점짜리 남편 노릇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었습니다. 딸도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고 아내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건 최대한으로 다 맞춰주려고 했어요. 제가 야근이 없는 날에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제가 하고 아내는 다시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일도 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도 말해놓을게. 어머님한테 뭘 말씀드리는데? 이제 당신 일하는데 너무 자주 부르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지만 참. 이제 당신은 어머니 전화 받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겠다. 열심히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끄고 있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게 얼만데 이제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아.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어때? 일은 할만해? 사람들은 괜찮고? 일은 할만한데 중간에 쉬었다가 오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서 그게 문제야. 나 디자이너 달면 제일 처음에 오빠 머리부터 해줄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머리 할 생각하지 마. 그럼 그때까지 아예 머리를 길러볼까? 요즘엔 남자들도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머리 기르는 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오빠까지 머리 기르면 우리 딸은 엄마가 둘이네? 아내가 일을 하다 보니 그 후로는 같이 얼굴 보고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마저도 너무 행복해서 이 여자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하루에 수십 번을 했습니다. 특히 명절엔 아내도 쉬고 싶을 만한데 먼저 앞장서서 저희 집으로 향하곤 했어요. 다음날 차례를 준비해야 되니 연휴 첫날부터 저희 집에 가서 다 같이 음식을 준비했었거든요. 아내는 친정이 없으니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있는 느낌이 좋다면서 일찍 가서 하루 자는 것마저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아이랑 놀아주고 음식하면서 몸을 쓰니까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더 피곤했지만요. 결국엔 매번 명절 준비를 한 날에는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눈을 떴는데 옆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서 몸을 일으키니 형이 자고 있던 방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형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방에서 이상한 동영상이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도 아내가 없고 설마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봤다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밖 거실에서 자기 남편과 딸이 자고 있는데 수치심도 모르는지 형과 애정 행각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방문을 확 열어젖히고 소리를 질렀죠.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왜? 야, 조용히 해. 일단 방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어? 그 꼴로 나랑 무슨 이야기를 해? 어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생 와이프랑 그러고 있어? 어? 아휴, 무슨 일인데 밤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오해는 무슨 오해? 이것들이 어디서 정신머리 없이. 순식간에 조용하던 집안은 뒤집어졌고 형과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다급하게 억울하다는 듯이 외치더라고요. 그만해! 예원이는 원래 나랑 만났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뭐? 미용실에서 만나?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만났을지는 뻔하지. 너도 술집에서 만났었잖아. 내가 원래 빼내주려고 했었어. 너보다 먼저. 오빠, 이 말 듣지 마.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아주버님이 내 과거를 협박을 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네가 사람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화가 나서 형의 말은 더 들어보지도 않고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형도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순 없었는지 저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형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자기가 먼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아버지가 싸움을 말리시고 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아내가 다녔던 술집에 형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창 저보다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긴 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보다도 먼저 형이 아내를 만났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형도 아내에게 마음이 있어서 돈을 모으면서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었는데 중간에 제가 먼저 아내를 그 술집에서 빼낸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은 망연자실에서 다시 본가로 돌아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제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본 거죠. 아내는 형에게 사랑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이라면서 너무 힘들다며 유혹을 했고 형은 그 말에 넘어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신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저희 형과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머니 핑계를 대며 집을 들락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형과 어색한 사이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어머니는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짐을 쌀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새벽에 집 밖으로 두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너 같은 게 왜 내 자식이야? 왜? 난 쓰레기로 자식으로 둔 적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부모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나도 아들 하나 죽었다는 셈 칠 테니까. 저는 망연자실에서 거실 한가운데에서 이상하리만큼 깊게 잠든 딸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미 딸은 있고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리니 정말 표지판도 없는 황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도 참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에? 그것도 우리한테 다 숨겼으니 결국 이렇게 사단이라지. 도대체 형제가 쌍으로... 됐다. 뭐 더 말해봤자 뭐해. 당장 이혼해.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은 무슨 생각을 더 해. 당장 이혼해야지. 그거 말고 별 수 있어? 아니면 계속 같이 살기라도 할 셈이야? 너 정신 차려. 너희 형은 원래 그랬다지만 넌 그러면 안 돼. 더는 어머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저는 망연자실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당신 왔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줘. 무슨 이야기? 뭘 더 말해야 되는데? 그래, 아주버님이랑 술집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사이는 맞아. 그런데 내가 술집에서 일했던 사실을 어머님께 다 말씀드린다고 협박을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는데? 진짜야, 믿어줘.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 건데. 아내는 자칫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저에게 애원했고 저는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방을 잡고 한동안은 거기서 출퇴근까지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배신감이 물밀듯 몰려왔지만 딸을 생각하니 이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3주 만에 집으로 퇴근을 했죠. 그런데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의 생각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오갈 데 없어진 형이 저희 집에 와서 아내랑 살림을 차린 수준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안방에서 나오는 형을 마주친 순간 저는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다 못해 분노로 제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들은 머리가 없어? 어떻게 그때 그렇게 걸려놓고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한 게 맞아? 미안한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때 형이 협박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이제 더 협박당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는데? 협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혼해. 서류는 내가 준비했어. 이혼? 그래, 이혼해줄게. 대신에 당신은 애를 평생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위자료 낼 생각도 하지 마. 당신한테 위자료도 안 받을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형은 정말 제 아내만이 목적이었던 건지 저희가 이혼만 하면 어찌 되는지 상관없다는 듯 굴었고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다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단번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형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서는 목적을 다 이뤘다는 듯이 알아서 나갔고 아내는 제가 손수 짐까지 다 싸서 쫓아내버렸죠.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두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국을 맞이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형은 돈을 제대로 벌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전처럼 풍족한 생활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걸 알고 있으니 아내도 어떻게든 제 곁에 남아있으려고 한 거겠죠. 형은 결국엔 돈이 다 떨어져서 집까지 찾아왔었다고 부모님께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화가 안 풀리신 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리면서 얼씬도 말라고 하셨다네요. 부모님한텐 이미 그 여자랑 끝내고 왔으니 받아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아내는 얼마 전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빌면서 돈이라도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할 테니 받아달라면서요. 딸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돈만 찾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혐오스럽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하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냈죠. 결국엔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끝나버린 사랑으로 제 가장이 파탄났다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던 사람이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한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화나고 답답한 심정도 언젠가는 무뎌지는 날이 오겠죠. 저는 다시는 그 여자가 찾지 못하게 이사도 하고 회사도 옮겼습니다. 마침 좋은 이직 제안이 와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옮겨버렸죠. 앞으론 그런 끔찍한 여자와 엮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한순간에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